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 달 있으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5월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볼 건데, 크게 보면 이제 큰 테두리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는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뭐 재건축 시장,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시장, 그 다음에 재개발 시장, 그 다음에 뭐 소액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 이렇게 크게 4개 파트로 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채널에 들어오시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한번 볼게요. 자, 방향을 보면 일단은 비정상적인 시장에 정상화입니다. 자, 뭐냐?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제를 해서 이제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 억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되려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지금 모든 정책들이 맞춰져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규제 때문에 시장이 왜곡돼 버린 거죠. 시장이 왜곡되면서 가격은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 지금 이제 정상화를 지금 하려는 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정상화를 할 거냐? 자, 보면 자, 공급 확대.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 주겠다. 그래서 공급 확대를 통한 또 수요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확대시켜 주겠다. 자, 그 다음에 공급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간 섹터에서도 이제 공급이 늘어나려면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공급 확대를 통한 수요 확대와 그 다음에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주택 가격 폭등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인식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꼭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공급 확대가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걸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걸까?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왜곡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뭐 이제 그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리니까 어때요? 이 수요자들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 자체가 비규제 지역으로 또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또 가격이 계속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 가격,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확대가 되면,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찌됐든 시장은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예. 자, 거기에다가 근데 꼭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 그냥 집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윤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5월 이후에는 이제 거대 야당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아니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뭐 세금 혜택 부과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종부세법이라든가 소득세법 등 이제 국회와 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차기 정부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명분을 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 정부 이후에 아까 제가 4가지 파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시장, 일반 아파트 시장, 재개발 시장, 그 다음에 소액 투자처. 자, 첫 번째로 재건축 시장을 보면 자, 재건축 규제 이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규제, 이제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전진단에 대한 것도 지금 뭐 30년 넘으면은 안전진단 면제해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을 낮춰주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 안전진단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공공은 그래도 유지를 하되 민간은 좀 완화를 해주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안전진단을 또 완화를 해주면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도 어떻게 보면은 완화를 해주면은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화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도 지금 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속도에 따른 또 상승 가능성이 높다. 자,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2021년도를 보면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면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과거에 19년, 20년, 21년도에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지역들, 예, 탈락한 지역들도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상고 하저가 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좀 가격 상승이 높게 나올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좀 가격 상승률이 좀 그에 반해서 좀 낮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가겠죠. 5월달부터. 그죠? 자, 5월달부터 양도세 중과배제가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주택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 남겨두고 팔겠죠. 그렇죠? 예, 입지가 낮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똘똘한 한 채는 걔도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될 예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출 규제 완화되면 지금 사실은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완화가 되면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려는 수요는 계속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하급지보다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고하저 현상이 좀 두드러질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방이라던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피해서 갔던 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피해서 이런 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지방이라던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에. 자, 그런데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즘 최근에 상담해보면 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는 비교적 또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LTV 완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70%, 그 다음에 뭐 이제 세계 최초 같은 경우는 80%, 이렇게 LTV 규제가 완화가 될 건데, 만약에 LTV 규제는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지금 이제 대출 비율이죠. DSR이 완화가 안 되면요. 일부 고소득자만 유리해주는 이제 조건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DSR도 좀 완화가 되겠죠. 근데 DSR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완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따르죠. 주택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자, 그래서 가격 상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가격 상한 캡을 좀 씌울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대상, 뭐 이제 청년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MZ세대라던가, 예, 이런 대상을 제한한 DSR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가격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제 매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낮은 MZ세대나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확대를 시킨다. 근데 확대를 시키더라도 가격 상한에 대한 캡은 씌울 거다. 예.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또 제한을 할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일기 신도시.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가 지금 벌써 지어진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갔습니다. 30년이 넘어갔다라는 건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도 안전자 신청하시는 게 30년 된 아파트잖아요.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도 지금 재생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생에 대한 특별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또 기존의 용적률이 좀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또 이제 법적 근거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까지 해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재개발과 재건축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재개발 시장이 지금 상당히 다양해졌죠.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재개발에 루트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신촌통합계획이니 가로주택이니 아니면 모아타운이니 상당히 많은 이제 재개발 시장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사업 절차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재개발인 신촌통합기획도 사업 절차가 지금 많이 간소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소액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혜택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요, 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감면 조항, 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혜택이 다시 또 부활이 되게 되면 주임이사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아니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완화 등 이 혜택이 부활이 되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개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아주 낡고 오래된 서민들이 거주하는 서민주택들이 급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소형주택 같은 경우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 다음에 주임사에 대한 세제 혜택 부활도 지금 소형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택 가격이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또 대체재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지금 여기저기 다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지금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투자 수요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상담해 보면 1억, 1억 5천 이 정도로 소액으로 지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묻어두려는 그러니까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왜 선점이냐? 자,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거론이 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확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내가 지금은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면 소액 투자에 대한 기회는 상당히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여러분들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재건축 시장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일반 아파트 시장, 세 번째 재개발, 네 번째 소액 투자처까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일반 아파트 시장은 어떤 식으로 갈아탈까요? 재건축 아파트 어떤 거 투자할까요?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은 어디가 좋아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은 어디가 좋을까요? 예, 이런 고민사항이 있으시면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니까 상담을 하실 분들은 이제 위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